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나정의 단편 소설 비틀즈의 5번째 멤버를 김두람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김선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라디오 독서실입니다. 새해마다 생각하는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서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항상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지평을 향해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게 우리 가슴을 짓누르기 때문일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올해도 이런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라디오 독서실 첫 시간에 문을 열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항상 문학의 관문을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신춘문예 당선작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의 당선작인 김나정의 비틀즈의 5번째 멤버를 오늘 감상할까 합니다. 이 신춘문예 영광에 당선을 한 김나정 씨를 우선 얘기 나누고 다음에 이 작품의 예비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과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정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목이 말씀이죠. 비틀즈의 5번째 멤버입니다. 예. 원래 비틀즈는 영국에서 태어난 보컬 그룹이죠? 예. 몇 명이죠, 원래는? 4명. 4명인데, 그 나머지 1명을 넣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 제목과 이 작품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비틀즈라는 그룹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룹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멤버가 원래는 처음 시작했을 땐 5명으로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명은 그 빛을 보기 전에, 비틀즈가 빛을 보기 전에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제 작품에서 썼듯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나 아니면 빛을 발한 그런 존재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좀 쓸쓸하게 해서 사라져간 그런 사람의 그냥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쓴 제목이거든요. 네. 예, 이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만 당선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당선 소감은 지면을 통해서도 썼겠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당선 소감을 물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도 간단한 당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가면은 좀 제가 흰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집에 와서 애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소설을 쓰는 것보다 애를 보는 게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소설을 쓰는 게 애를 보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습작을 썼다는 얘기겠군요. 습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본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습작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일기를 쓰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고받거나 그리고 소설을 몇 편 쓰고 그 정도의 습작을 했을 뿐이죠. 1974년에 서울에서 출생한 걸로 그렇게 양력을 보니까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아마 상명여대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예술대학 문해창작과에 다시 편입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아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한 2년 전에 2001년에 결혼을 하셨죠. 예. 양력에 그래 나와 있더군요. 예. 그렇게 해서 소설을 쓰게 됐는데 특별하게 교육학을 전공하다가 소설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아까는 소설 쓰는 것이 일 중에서 제일 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기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학과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문학과에 원래 굉장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여자가 글 같은 거 쓰면은 팔자가 드세진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교육학과에 가는데, 교육학과에 다니면서도 그 전공 공부는 안 하고 연극에 빠져가지고 연극을 막 하다가 졸업할 때쯤 또 글이 쓰고 싶었다는 생각에 그냥 서울예전 문장과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선 소감을 보니까 소설가 박기동 선생한테도 배운 것 같고 시인 김혜순 선생에게도 배운 것 같은데 그 두 분에게 무척 그 고맙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소설을 보니까 74년에 태어나셨으면은 30대가 채 안 되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성 작가들이나 또 혹은 선배 작가들의 소설을 많이 읽었나요? 예, 많이. 예, 그 어떻게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다들 색깔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어떻게 뭐 비판을 하거나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되게 다채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예전의 소설과는 달리 굉장히 다채롭고 그 색깔이 각각 다르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성을 갖고 있다. 뭐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선배 작가들이나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배수아 씨 소설하고 그다음에 백민석 씨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대단히 대조적인데요. 백민석 씨는 대리얼리즘적인 소설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배수아 씨는 대단히 심리적이고 또 혹은 그 일종의 관능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쓰고 있는데 대단히 그 양극단을 좋아하시는 것 같군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뭐 포부나 소망 같은 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열심히 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한 2달은 굉장히 당선되고 기쁘다고 그랬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더러 굉장히 겁이 나고 예, 앞으로 어떻게 글을 쓸까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답은 글을 쓰면서 찾아갈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작품 비틀즈의 5번째 멤버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 애청자들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주제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읽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주류에서 5발자국 정도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 또 소외당한 사람들,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앞으로 우리 좋은 작품 그리고 훌륭한 작품 우리나라가 깜짝 놀랄 그런 작품을 김나정 씨에게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는 중국에서 오는 보따리상을 만나러 여객 터미널로 갔다. 보따리상에게 뭔가 받기로 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약속 시간에서 2시간이 넘도록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스포츠 신문에 낱말풀이까지 다 채워놓고 사내는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얼굴이 검고 비쩍 마른 여자아이가 사내 쪽으로 다가와 발을 치우라는 몸짓을 했다. 맨발에 거짓말을 했군. 뭐야? 나보고 비키라는 건 뭐야? 쭈삣거리던 사내는 엉거주춤 2 다리를 옆으로 거둔다. 여자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사내가 앉은 의자 밑에 손을 넣고 더듬거렸다. 몸을 일으킨 여자아이의 손에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사탕이 들려 있었다. 안 돼! 사내는 여자아이가 그 사탕을 막 입에 넣으려는 순간 무심코 여자아이의 손을 쳐 사탕을 떨어뜨렸다. 여자아이는 먹이를 채인 동물처럼 사내에게 돌진했다. 여자아이와의 몸싸움에 사내가 걸치고 있던 난방에서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
왜 이래? 거지 아이를 때렸나봐. 아유, 동냥은 못할 바에 쪽박이나 깨지 말아야지. 그러게. 대합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자아이와 사내에게 꽂혔다. 당황한 사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인숙으로 끌고 갔다. 멍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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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속 끓이지 말고. 아이고, 쥐를 뭐야? 뭐야? 살껍데기 다 벗겨질 뻔했잖아. 야! 야, 뭐야? 빨리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당장 가져와! 이놈의 자식이 단체로 털을 홀랑 벗겨버릴 테니까 빨리! 예! 신사적으로 할 때 나올 것이지 늙어서 이빨도 부실한 주제에 이빨을 세워? 뜨거운 물 뒤집어서도 나올 걸 용쓰기는. 부글부글했던 털이 달라붙으니 형편없이 작네. 사내는 고통스러워 계집 앞을 빙빙 돌고 있는 개를 잡아 자루 안에 쑤셔 넣었다. 자루 밖으로 온몸을 뒤틀어대는 개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텅 빈 개집 안에는 개털이 군데군데 묻은 담요와 찌그러진 알루미늄 밥그릇만 남았다. 소녀는 개집 앞에 주저앉았다. 금수장 덕분에 보신하게 됐어? 산책을 나온 부모들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니까. 얘들아, 개천가로 가지 마라. 아저씨들 곁으로 가지 마. 소녀는 비닐봉지를 뒤집어 감자 몇 알을 꺼냈다. 소녀는 과도를 치마에 문질러 닫고 감자에 난 싹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싹이 도려내진 자리에 감자에 하얗고 물기 많은 속살이 드러났다. 연두빛 감자싹이 신문지 위로 떨어졌다. 그 밑으로 얼굴이 검은 여자가 아이를 껴안고 있는 사진이 보였다. 소녀는 그 흑백 사진 위로 떨어진 감자 껍질을 걷어내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집이 형편없이 무너졌네? 지붕은 날라갔고 벽 한 장과 큰 창틀만 달랑 남아있어. 품에 안긴 아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슬픔이 이 여자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했겠지. 사진 아래 무언가 글이 쓰여 있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녀는 여자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사진 찍히는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사진 속의 여자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다. 여자의 입안은 컴컴했다. 소녀는 들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여자의 입속을 들여다보았다. 감자는 깎여나갔고 동그랗게 말린 감자 껍질 밑으로 사진 속의 여자와 아이의 모습은 사라져갔다. 늙은 개는 감자를 잘 먹었는데 삶아서 으깨주면 알루미늄 그릇에 광이 날 정도로 싹싹 훑었지. 지금쯤 죽어가고 있을 거야. 자루에 빛의 고개 빼어들고 고통스러운 개의 신음소린 점점 작아지겠지? 깎은 감자를 봉지에 넣던 소녀는 머리 위를 올려다본다. 나방 한 마리가 천장에 달린 등에 제 몸을 부딪히고 있었다. 나방의 날개짓에 따라 방안을 비추는 불빛이 어지러워졌다. 날개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장님이 돼. 사내는 마당에 떨어진 나방을 신발로 문질러댔다. 사내가 발을 떼어내자 뭉개진 나방의 잔해가 드러났고 소녀는 사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마당에 놓인 돌을 가져다 나방 위에 올려놓았다. 나방의 날갯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 잠에서 덜 깬 소녀는 시계부터 올려보았다. 새벽 3시였다. 일에 있으세요? 아니요. 소녀는 여자가 내민 지폐를 금고에 넣고 물병과 수건이 올려진 쟁반을 들고 족수가 낮은 등이 켜진 복도로 나섰다. 여자의 발소리에 물이 질척거리는 소리가 묻어났다. 여자는 기타 케이스를 든 채 소녀와 자신이 방금 넘어뜨린 난 화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붉은 양탄자 위에 가벼운 돌들이 흩어졌고 난의 길쭉한 이파리들은 화분 밑에 삐져나왔다. 소녀가 쉬지 않고 2층 복도에 줄지어선 난초들에게 물을 주어도 난초들은 잎끝부터 말라 비틀어졌다. 화분을 세우고 돌들을 쓸어담는 여자를 내버려 두고 소녀는 2층 끝방의 문을 열었다. 방으로 들어온 여자는 들고 있던 기타 케이스를 침대 위에 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푸른 모기장이 쳐진 창밖으로 공장과 배의 굴뚝 끝에 달린 붉은 등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다. 난초가 얼마예요? 여자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빼내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녀는 받은 지폐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방으로 돌아온 소녀는 낡은 장롱 속 이불 밑에 파묻혀 있는 스타킹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상자 속에 지폐를 꺼내 주위를 살피며 손가락에 침을 묻혀 지폐를 세어본다.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 정류장에서 162번을 타고 세정거장을 가면 여객터미널이야. 편도행표는 11만 원이니까 남은 돈으로는 대합실 매점에서 선물을 사고 안개가 끼지 않기를 바라며 자판기에서 따뜻한 밀크커피를 한 잔 뽑아 마셔야지. 배에서 내리면 누군가와 사랑을 할 것이다. 그래, 그에게 기타를 쳐주어도 좋을 거야. 그러다 보면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특산물도 없는 이 항구 도시는 언젠가 영영 잊혀질 테니까. 늙은 개를 자루에 넣고 나갔던 사내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맨정신의 사내는 절대 소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술에 취하면 그는 소녀를 범하고는 했다. 소녀는 3달 전부터 생리가 나오지 않았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 널 시장 골목에 있는 돌팔이 의사한테 데려가야지. 바다 건너 도시에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아이의 운명이 적힌 노란 종이를 준대. 아이의 엄마에게는 아이의 운명이 적힌 노란 종이를 주고. 그래, 아가,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소녀는 기척이 없는 204호 문을 열었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벽에 걸린 여자의 원피스 자락을 흔들고 있었다. 소녀는 물걸레와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옆 탁자로 다가갔다. 전등 아래 탁자 위에 여자의 지갑이 보였다. 복도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녀는 침을 삼키며 지갑을 열었다.
5,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돼. 신용카드는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은 가져야지. 소녀가 주민등록증을 빼내자 그 뒤에 꽂혀있던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문지에서 오래낸 사진이었다. 종이 조각의 네 귀퉁이는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피아노 앞에서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네. 따내린 긴 머리에 매달린 큰 리본. 어울리지 않아. 여자는 29살이었다. 주민등록증 사진 속의 여자는 단발머리였다. 소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여자의 주민등록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 조각은 지갑에 밀어넣고 침대 위에 놓인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괜찮아요? 목욕을 하다가 나온 여자는 알몸이었다. 여자의 출현에 놀란 소녀가 급하게 기타 케이스를 닫다 다친 손가락을 입속에 밀어넣었다. 많이 다쳤어요? 소녀의 입에서 피 맺힌 손가락을 빼내 들여다보며 여자는 다시 물었다. 소녀는 입을 틀어막더니 여자가 나온 화장실로 달려들어갔다. 곧이어 화장실에서는 변기 뚜껑을 열고 먹은 것을 개워내는 소음이 들려왔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소녀는 여자의 물음을 무시하고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여자에게 비키라는 신용을 하며 시트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몇 살이에요? 하루 더 묵을 거예요? 네, 그래요. 숙박비는 선불이에요. 여기요. 현관방으로 들어간 소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돈과 주민등록증을 스타킹 상자 속에 넣었다. 상자 안에는 모두 3개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다. 42살, 38살, 32살의 여자들이 여인숙에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 소녀는 다시 한번 29살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소녀는 29살의 여자가 된 것처럼 말해보았다. 저는 1974년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죠. 하지만 이제 제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돌봐주어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식당 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취미는 기타입니다. 한때 피아노를 치기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어요. 손님은 나 혼자네? 여자는 계집 앞에 판판한 돌 위에 앉아 물에 젖은 시트를 밟아대는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여자의 발 아래에는 기타 케이스가 놓여져 있었다. 소녀는 치맛자락을 말아주고 물에 젖은 시트를 밟아대고 있었다. 소녀의 발가락 사이로 비누방울이 부풀어 올랐다. 주민등록증 필요하니? 여자는 양말을 벗어 돌 위에 올려놓더니 소녀가 서 있는 빨래통 속으로 들어왔다. 빨래를 밟는 여자의 발등 위로 나무뿌리처럼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필요하면 가져. 날이 흐려서 바다 건너 섬이 보이지 않아요. 소녀가 여자 곁에 쪼그리고 앉고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던져주던 몇 명의 사람들이 여자 앞에 모여들었다. 여자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애를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서 있던 여자 한 명이 기타 케이스에 동전을 던져놓고 남자의 팔을 끼고 사람들 틈을 빠져나갔다. 여자는 일어나 동전을 주워들고 몰려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갔다. 돌아온 여자는 동전을 소녀에게 주고 기타 케이스를 덮었다. 밤새 술을 마셨는지 사내의 몰골은 엉망이었다. 그의 친구 몇이 소주병을 들고 사내 곁에 서 있었다. 안주거리 해줘. 사내는 친구들과 1층 끝방으로 향했다. 현관방 앞에 어제 사내가 메고 나갔던 자루가 놓여 있었다. 텅 빈 자루에는 핏자국이 군데군데 배어 있었다. 소녀는 냉동실을 열어 동태를 꺼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냄비에 물을 붓고 동태를 통째로 그 속에 담갔다. 해동한 동태의 살은 흐물흐물하고 한번 냉동됐던 눈알은 충혈돼 있었다. 소녀가 식칼로 동태의 몸을 동강내자 나무도마 위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소녀는 식칼을 세워 지느러미를 발라내고 물속에 살덩어리를 던져 넣었다. 복도를 가로질러 사내와 그의 친구들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피박살 일만 남았구나. 받아라! 이롭다. 넌 나 피 보지 말어. 야, 이거 동태찌개 아직 덜 된 거야? 야! 빨리 갖고 와! 고양이처럼 다니기는 기척 좀 해. 어허, 왜 그러시나. 동태찌개 냄새가 구수한데. 야, 너 거기 앉아서 과학이나 팔어. 황씨, 자네 곁에 기름 냄새 나서 애가 안 깼어. 오, 그래, 내 옆에 앉아. 어? 그럼 용돈벌이라도 해야지. 네 주인 아저씨가 어디 용돈이나 제대로 주겠냐? 야, 어디 보자. 하기는 주워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어디야. 금수장이니까 했지. 안 그러나 이씨? 카센터 황씨 말대로 아무나 준다. 잘 주웠지 뭐.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친구 덕에 나도 재미 좀 보자고. 소녀는 그들의 웃음을 뒤로하며 동태찌개를 담아 2층으로 향했다. 204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소녀는 동태찌개 그릇을 위태롭게 들고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여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기척이 없었다. 잠깐 문에 귀를 대고 안을 살피던 소녀는 냄비에 든 동태찌개를 들고 아래층으로 향했다. 내 이름은 황은경이야. 저기 바다 건너 섬에 부모가 살고 있어. 날이 흐려서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에 섬이 있어.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자는 소녀에게 비틀즈 이야기를 해주었다. 비틀즈는 원래 멤버가 5명이었어. 비틀즈? 비틀즈가 누구냐고? 영국의 유명한 그룹이야. 영국의 그룹? 정말 모르니?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그 5번째 멤버는 비틀즈가 유명해지기 바로 전에 죽었어. 사랑 때문에 죽었단 말도 있지만
확실히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지. 여하간 중요한 건 그가 무명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바닷가 도시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야. 방으로 돌아온 소녀는 밥과 동태찌개를 먹으며 TV를 보았다. 화면 속의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와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포개지고 있었다. 천천히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진지하게 그들은 입을 맞추고 있다. 무릎 위에 놓인 여자의 손이 가만히 움직였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하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언젠가 그 사실을 눈치채면 여자는 어떻게 할까? 남자의 뺨을 때릴까? 아니야, 치밀하게 계획을 짜 남자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아니면 기차를 타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버릴지도 모르지. 소녀는 냄비에 남은 국물을 밥공기에 부었다. 밥알이 붉게 물들었다. 여인숙에는 해야 할 허드렛 일이 많았다. 소녀는 아랫배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했다. 아저씨는 날 정말 기분이 나쁠 때 외에는 때리지 않았어. 가끔은 길 건너 이씨 아저씨 슈퍼에서 사온 군것질거리를 줄 때도 있었고. 소녀는 텅 빈 밥그릇과 냄비를 구석에 밀어놓고는 방바닥에 드러누웠다. 벽에 걸린 달력 속의 여자가 소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내년 봄에 태어날 거야. 야! 야, 소주가 모자라! 소주 사와! 이 주인 아저씨가 부른다! 빨리 사오라! 뭐야? 또 자는 거야? 여기 거스름돈은 너 가져. 술에 취한 사내의 눈가는 붉었다. 소녀가 문을 닫자 방 안의 사내 중 한 명이 기득거렸다. 누구만 제비 뭐냐? 소녀는 사내가 건네준 10,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섰다. 죽은 난 화분이 줄지어 있는 붉은 양탄자가 깔린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소녀가 복도를 빠져나가기 전에 현관 바로 앞에 있는 101호에서 한 남자가 소녀를 잡아 끌었다. 소녀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소녀의 입을 틀어막았던 손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다. 남자는 소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엎어지게 한 후 다짜고짜 소녀의 치마를 걷어올렸다. 방 안은 복도보다 더 어두웠다. 희망의 광방이야! 아싸! 찰싹 달라붙는 게 아주 그냥 찰떡이야, 소녀가 얼굴을 받고 있는 이불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다. 이불의 뻣뻣한 천 위에 함부로 문질러지는 소녀의 뺨이 점점 붉어졌다. 남자가 지퍼를 올렸다. 소녀는 담배 불똥이 튀어 군데군데 타들어간 이불 위에 그대로 엎어져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지폐 몇 장을 놓고 남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소녀는 손을 내밀어 전등 옆에 놓여진 지폐를 끌어쥐었다. 소녀는 구겨진 지폐에서 기름 냄새를 맡았다. 소주는 사다 주지 않아도 될 거야. 졸려. 새벽녘까지 화투를 치던 사내들은 해장이라도 하러 밖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소녀는 방 안에 함부로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한데 모아 쟁반에 올려놓았다. 쟁반 위에는 동태의 가시가 흩어져 있었고 재떨이는 담배꽁초와 누군가 뱉어놓은 가래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햇빛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가느냐. 현관방으로 돌아온 소녀는 장롱에서 낡은 스타킹 상자를 꺼내 지폐를 고무줄로 묶어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따로 여자의 주민등록증은 주머니 속에 밀어 넣었다. 옷 몇 벌도 가방 속에 구겨 넣고는 손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204호 여자가 낸 숙박료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소녀는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여자는 방 안에 없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약병이 넘어져 있고 그 앞에 몇 개의 주홍색 알약이 흩어져 있었다. 여보세요? 화장실에 있어요? 목욕을 하나요? 어제 말한 대로 정말 기타 가져가도 좋아요? 화장실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침대 위에 놓인 기타 케이스의 뚜껑은 열려 있었고 기타 줄에는 글씨가 씌어진 종이 몇 장이 끼워져 있었다. 씌어진 글의 내용은 길었으나 글자를 모르는 소녀는 일단 종이를 빼내 주머니에 넣고는 기타 케이스를 들고 일어섰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204호를 나온 소녀는 죽은 난초가 놓인 복도를 지났다. 알루미늄 그릇이 놓인 텅 빈 계집 앞도 지났다. 골목 끝에는 술 취한 사내의 발길질에 반쯤 찌그러진 금수장에 노란 입간판이 서 있었다. 내년 봄에 태어날 아이한테 아이가 자라나 물어보면 네 아버지는 바다 건너 도시에서 기타를 치던 사람이라고 말해줘야지. 우리는 더없이 사랑했지만 아이들한테는 말해줄 수 없는 비극적인 이유로 헤어지게 태어나라고.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감상을 했습니다. 무척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희망과 환희를 기약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신춘문예 애심을 맡았던 박혜경 씨를 연결해서 최근 올해에 신춘문예의 이러저러한 경향과 이 감상한 작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혜경 씨.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마 원래 신춘문예 예심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신춘문예가 발표가 다 됐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작품 그리고 특성이 있는 새로운 신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원래 신춘문예에 있어서 단편 소설에 있어서 뭐 그 당선된 작품들의 전체적인 경향이랄까요? 또 혹은 동아일보 애심을 보셨으니까 그 응모했던 작품들의 전체적인 경향 이런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번에 그 응모된 작품들을 보면은요, 확실히 큰 이야기들, 이를테면은 뭐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다룬다거나 혹은 이전에 많이 응모가 되었던 군대 이야기 등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 한때 유행을 탔던 그 과감한 성 묘사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특이한 소재를 다룬다거나 혹은 실험성을 보여주는 작품들보다는 일상적인 삶의 디테일을 충실하게 묘사하면서 또 문장의 밀도나 혹은 문장력이 매우 안정적인 그런 고만고만한 수준의 작품들이 늘어난 반면에 또 한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이렇다 싶은 그런 작품들이 드물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의 상실이나 혹은 가족 내부의 불화 등 가족의 해체와 관련된 위기감을 반영하는 그런 소설들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역시 가족의 문제가 이 시대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박영 씨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은, 과거, 지난해까지의 신춘문예 경향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얘기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만은, 동아일보 같은 경우의 말씀이죠. 응모되어지는, 거기는 아마 중편소설하고 단편소설을 따로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단편소설의 경우에 전부 응모하는 편수가 몇 편이나 되나요? 글쎄,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네. 하여튼 작년보다는 한 100편 정도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설 편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에 응모작들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예심에서는 아마 세 분이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예심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몇 편쯤을 선발을 하나요? 저희가 세 사람이 3편씩 올렸거든요. 네? 세 사람이 3편씩 올려가지고 조합 9편 정도 올렸는데요. 네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3편을 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당선된 작품, 뭡니까? 나정 씨의 작품 있지 않습니까? 비틀즈의 5번째 멤버. 네네. 네, 이거는 그때 읽어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글쎄요, 좀 특이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 다들 수준이 고만고만 해가지고, 특별히 이 작품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짐작까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저희 유심위원들이 어느 작품이 당선될 것인지를 짐작을 못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작품이 되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이 작품을 보는 박예경 씨의 관점이랄까 시각 이런 것을 조금 더 애청자들 위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군요. 네. 비틀즈의 5번째 멤버라는 작품은 일상적이거나 하는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아니고요. 네. 여인숙이라는 좀 특수하고 어떻게 보면 탈일상화된 공간을 무대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근데 희망이라고는 없는 황폐한 삶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또 마치 안개 낀 항구 도시를 보는 것과 같은 몽환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한 몽환적인 느낌은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묘사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대상들을 적절하게 잘 엮어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작품의 내용은 주인공인 한 소녀가 생산성이 거세된 폭력적인 남성들의 세계 혹은 수컷의 세계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소녀의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소녀는 결국 그 아기를 안전하게 낳고 또 키울 수 있는 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상치되는 예컨대 폭력의 구조라든가 또 혹은 암울하고 캄캄한 어둠의 구조와 또 잉태한 새 생명을 낳게 하려는 소녀의 희망찬 어떤 비전 말이죠. 이런 밝은 두 상치되는 명과 암의 세계가 전체적으로 주인공 소녀와 여러 가지 나오는 상징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잘 어울려져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녀의 뱃을 자라나고 있는 아기가 소녀가 처해 있는 부모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 아이가 키우는 하나의 희망의 상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말이죠. 네네. 올해도 얼핏 볼 때 여성 작가, 얘기가 이상합니다만 작가면 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별이 없습니다만 여자분들의 작가들이 상당히 약진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올해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네. 이런 현상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9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삶이
소설의 소재로 많이 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인간 내면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두드러지고 그러면서 그 내면의 문제 내지는 심리 묘사에 아주 섬세한 그런 감각을 동원할 수 있는 여성들이 좀 소설을 쓰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독자들도 남성 독자들보다는 여성 독자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고 그래서 소설이 쓰여지는 환경이나 아니면 그것이 수용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 작가들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여성 작가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또 하나의 측면은 평자들에 의하면 말이죠. 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20세기 또 혹은 그 이전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문학이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새 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후기 산업화 사회 또 혹은 정보 산업화 사회 또 인터넷으로 얘기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변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문학의 입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성찰의 한 그 맥락에서 여성 작가들의 약진을 진단해보는 그런 경향도 있더군요. 어쨌든 말이죠. 박혜경 씨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소설의 이후에 21세기 이제 중반을 접어드는데 경향 같은 것을 아주 요약해서 전망을 좀 해주시죠. 90년대 후반기에 뭐 김영원학원 백민석 등으로 대표되는 실험적인 소설들 내지는 어떤 첨단 문화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소설들도 좀 약간 쇠퇴해가는 그런 조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디지털 그 문화 환경이 소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 네네. 뭐 가족의 해체랄지 아니면 어떤 가족의 위기랄지 그런 문제와 관련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이른바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리얼리즘의 회복 문제는 두고두고 논의가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어떤 리얼리즘의 회복도 리얼리즘의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이른바 소설이 거대 담론들도 나오면서 소설의 전체적인 그 상황이 다원화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자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현실을 엮어내는 새로운 시각들을 신춘문예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감상한 작품 비틀즈의 5번째 멤버라는 단편도 아마 그와 같은 변화된 상황과 사회 현실을 걷어내는 새로운 신인의 시각이 두드러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출연 성완경, 김희선, 유호한, 홍진욱, 송정희, 전숙경, 윤동기, 임주현, 이미향, 나지형, 해설 임채헌, 음악 심윤희, 효과 신연파 서성훈, 장찬희, 기술 구본숭.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나정의 단편 소설 비틀즈의 5번째 멤버를 김두남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다 건너 도시에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아이의 운명이 적힌 노란 종이를 준대. 아이의 엄마에게는 아이의 운명이 적힌 노란 종이를 주고. 그래, 아가,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소녀는 기척이 없는 204호 문을 열었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벽에 걸린 여자의 원피스 자락을 흔들고 있었다. 소녀는 물걸레와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옆 탁자로 다가갔다. 전등 아래 탁자 위에 여자의 지갑이 보였다. 복도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녀는 침을 삼키며 지갑을 열었다. 5,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돼. 신용카드는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은 가져야지. 소녀가 주민등록증을 빼내자 그 뒤에 꽂혀있던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문지에서 오려낸 사진이었다. 종이 조각의 네 귀퉁이는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피아노 앞에서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네. 따내린 긴 머리에 매달린 큰 리본. 어울리지 않아. 여자는 29살이었다. 주민등록증 사진 속의 여자는 단발머리였다. 소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여자의 주민등록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 조각은 지갑에 밀어넣고 침대 위에 놓인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괜찮아요? 목욕을 하다가 나온 여자는 알몸이었다. 여자의 출현에 놀란 소녀가 급하게 기타 케이스를 닫다 다친 손가락을 입속에 밀어넣었다. 많이 다쳤어요? 소녀의 입에서 피 맺힌 손가락을 빼내 들여다보며 여자는 다시 물었다. 소녀는 입을 틀어막더니 여자가 나온 화장실로 달려들어갔다. 곧이어 화장실에서는 변기 뚜껑을 열고 먹은 것을 개워내는 소음이 들려왔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소녀는 여자의 물음을 무시하고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여자에게 비키라는 신용을 하며 시트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몇 살이에요? 하루 더 묵을 거예요? 네, 그래요. 숙박비는 선불이에요. 여기요. 현관방으로 들어간 소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돈과 주민등록증을 스타킹 상자 속에 넣었다. 상자 안에는 모두 3개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다. 42살, 38살, 32살의 여자들이 여인숙에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 소녀는 다시 한번 29살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소녀는 29살의 여자가 된 것처럼 말해보았다. 저는 1974년 항구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죠. 하지만 이제 제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돌봐주어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식당 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취미는 기타입니다. 한때 피아노를 치기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어요. 손님은 나 혼자네? 여자는 계집 앞에 판판한 돌 위에 앉아 물에 젖은 시트를 밟아대는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여자의 발 아래에는 기타 케이스가 놓여져 있었다. 소녀는 치맛자락을 말아주고 물에 젖은 시트를 밟아대고 있었다. 소녀의 발가락 사이로 비누방울이 부풀어 올랐다. 주민등록증 필요하니? 여자는 양말을 벗어 돌 위에 올려놓더니 소녀가 서 있는 빨래통 속으로 들어왔다. 빨래를 밟는 여자의 발등 위로 나무뿌리처럼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필요하면 가죠.
날이 흐려서 바다 건너 섬이 보이지 않아요. 소녀가 여자 곁에 쪼그리고 앉고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던져주던 몇 명의 사람들이 여자 앞에 모여들었다. 여자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나정의 단편소설 비틀즈의 5번째 멤버를 김두람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김선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라디오 독서실입니다. 새해마다 생각하는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서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항상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지평을 향해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게 우리 가슴을 짓누르기 때문일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올해도 이런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라디오 독서실 그 첫 시간에 문을 열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항상 문학의 그 관문을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신춘문예 당선작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의 당선작인 김나정의 비틀즈의 5번째 멤버를 오늘 감상할까 합니다. 이 신춘문예 영광에 당선을 한 김나정 씨를 우선 얘기 나누고 다음에 이 작품의 예비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과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정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목이 말씀이죠. 비틀즈의 5번째 멤버입니다. 원래 비틀즈는 영국에서 태어난 보컬 그룹이죠? 예. 몇 명이죠, 원래는? 4명. 4명인데, 그 나머지 1명을 넣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 제목과 이 작품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비틀즈라는 그룹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룹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멤버가 원래는 처음 시작했을 땐 5명으로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명은 그 빛을 보기 전에 비틀즈가 빛을 보기 전에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그래서 제 작품에도 썼듯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나 아니면 빛을 발한 그런 존재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좀 쓸쓸하게 해서 사라져간 그런 사람의 그냥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쓴 제목이거든요. 네. 이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만 당선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당선 소감은 지면을 통해서도 썼겠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당선 소감을 물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도 간단한 당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가면은 좀 제가 흰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집에 와서 애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소설을 쓰는 것보다 애를 보는 게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그동안에 그런 소설을 쓰는 게 애를 보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습작을 썼다는 얘기겠군요. 습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본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습작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일기를 쓰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고받거나
그리고 소설 몇 편 쓰고 그 정도의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974년에 서울에서 출생한 걸로 그렇게 뭐 양력을 보니까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아마 상명여대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예술대학 문해창작과에 다시 편입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아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한 2년 전에 2001년에 결혼을 하셨죠. 양력에 그래 나와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소설을 쓰게 됐는데 뭐 특별하게 교육학을 전공하다가 소설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뭐 아까는 소설 쓰는 것이 일 중에서 제일 쉽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기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교육학과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문학과에 원래 굉장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여자가 글 같은 거 쓰면은 팔자가 드세진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교육학과에 가는데, 교육학과에 다니면서도 그 전공 공부는 안 하고 연극에 빠져가지고 연극을 막 하다가 졸업할 때쯤 또 글이 쓰고 싶었다는 생각에 그냥 서울예전 문장과에 다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선 소감을 보니까 소설가 박기동 선생한테도 배운 것 같고 시인 김혜순 선생에게도 배운 것 같은데 그 두 분에게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소설을 보니까 74년에 태어나셨으면은 30대가 채 안 되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성 작가들이나 또 혹은 소녀는 비닐봉지를 뒤집어 감자 몇 알을 꺼냈다. 소녀는 과도를 치마에 문질러 닫고 감자에 난 싹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싹이 도려내진 자리에 감자에 하얗고 물기 많은 속살이 드러났다. 연두빛 감자싹이 신문지 위로 떨어졌다. 그 밑으로 얼굴이 검은 여자가 아이를 껴안고 있는 사진이 보였다. 소녀는 그 흑백 사진 위로 떨어진 감자 껍질을 걷어내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집이 형편없이 무너졌네? 지붕은 날라갔고 벽 한 장과 큰 창틀만 달랑 남아있어. 품에 안긴 아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슬픔이 이 여자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했겠지. 사진 아래 무언가 글이 쓰여 있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녀는 여자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사진 찍히는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사진 속의 여자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다. 여자의 입안은 컴컴했다. 소녀는 들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여자의 입속을 들여다보았다. 감자는 깎여나갔고 동그랗게 말린 감자 껍질 밑으로 사진 속의 여자와 아이의 모습은 사라져갔다. 늙은 개는 감자를 잘 먹었는데 삶아서 으깨지면 알루미늄 그릇에 광이 날 정도로 싹싹 훑었지. 지금쯤 죽어가고 있을 거야. 자루에 빛의 고개 베어들고 고통스런 개의 신음소린 점점 작아지겠지? 깎은 감자를 봉지에 넣던 소녀는 머리 위를 올려다본다. 나방 한 마리가 천장에 달린 등에 제 몸을 부딪히고 있었다. 나방의 날개짓에 따라 방안을 비추는 불빛이 어지러워졌다. 날개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장님이 돼. 사내는 마당에 떨어진 나방을 신발로 문질러댔다. 사내가 발을 떼어내자 뭉개진 나방의 잔해가 드러났고 소녀는 사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마당에 놓인 돌을 가져다 나방 위에 올려놓았다. 나방의 날갯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 잠에서 덜 깬 소녀는 시계부터 올려보았다. 새벽 3시였다. 일에 있으세요?
아니요. 소녀는 여자가 내민 지폐를 금고에 넣고 물병과 수건이 올려진 쟁반을 들고 촉수가 낮은 등이 켜진 복도로 나섰다. 여자의 발소리에 물이 질척거리는 소리가 묻어났다. 여자는 기타 케이스를 든 채 소녀와 자신이 방금 넘어뜨린 난 화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붉은 양탄자 위에 가벼운 돌들이 흩어졌고 난의 길쭉한 이파리들은 화분 밑에 삐져나왔다. 소녀가 쉬지 않고 2층 복도에 줄지어선 난초들에게 물을 주어도 난초들은 잎끝부터 말라 비틀어졌다. 화분을 세우고 돌들을 쓸어 담는 여자를 내버려 두고 소녀는 2층 끝방의 문을 열었다. 방으로 들어온 여자는 들고 있던 기타 케이스를 침대 위에 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푸른 모기장이 쳐진 창밖으로 공장과 배의 굴뚝 끝에 달린 붉은 등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다. 난초가 얼마예요? 여자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빼내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녀는 받은 지폐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방으로 돌아온 소녀는 낡은 장롱 속 이불 밑에 파묻혀 있는 스타킹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상자 속에 지폐를 꺼내 주위를 살피며 손가락에 침을 묻혀 지폐를 세어본다.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 정류장에서 162번을 타고 세정거장을 가면 여객터미널이야. 편도행표는 11만 원이니까 남은 돈으로는 대합실 매점에서 선물을 사고 안개가 끼지 않기를 바라며 자판기에서 따뜻한 밀크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셔야지. 배에서 내리면 누군가와 사랑을 할 것이다. 그래, 그에게 기타를 쳐주어도 좋을 거야. 그러다 보면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특산물도 없는 이 항구 도시는 언젠가 영영 잊혀질 테니까. 늙은 개를 자루에 넣고 나갔던 사내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맨정신의 사내는 절대 소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술에 취하면 그는 소녀를 범하고는 했다. 소녀는 3달 전부터 생리가 나오지 않았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 널 시장 골목에 있는 돌팔이 의사한테 데려가야지. 다 늙은 애를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서있던 여자 한 명이 기타 케이스에 동전을 던져넣고 남자의 팔을 끼고 사람들 틈을 빠져나갔다. 여자는 일어나 동전을 주워들고 몰려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갔다. 돌아온 여자는 동전을 소녀에게 주고 기타 케이스를 덮었다. 밤새 술을 마셨는지 사내의 몰골은 엉망이었다. 그의 친구 몇이 소주병을 들고 사내 곁에 서 있었다. 안주거리 해줘. 사내는 친구들과 1층 끝방으로 향했다. 현관방 앞에 어제 사내가 메고 나갔던 자루가 놓여 있었다. 텅 빈 자루에는 핏자국이 군데군데 배어 있었다. 소녀는 냉동실을 열어 동태를 꺼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냄비에 물을 붓고 동태를 통째로 그 속에 담갔다. 해동한 동태의 살은 흐물흐물하고 한번 냉동됐던 눈알은 충혈돼 있었다. 소녀가 식칼로 동태의 몸을 동강내자 나무도마 위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소녀는 식칼을 세워 지느러미를 발라내고 물속에 살덩어리를 던져 넣었다. 복도를 가로질러 사내와 그의 친구들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피박살 일만 남았구나. 받아라! 일 없다. 넌 나 피 보지 말어. 아, 그 동태찌개 아직 둘 된 거야? 야! 빨리 갖고 와! 고양이처럼 다니기는 기척 좀 해. 어허, 왜 그러시나. 동태찌개 냄새가 구수한데. 야, 너 거기 앉아서 과학이나 팔어. 황씨, 자네 곁에 기름 냄새 나서 애가 안 깼어. 오, 그래, 내 옆에 앉아. 어? 그럼 용돈벌이라도 해야지. 네 주인 아저씨가 어디 용돈이나 제대로 주겠냐? 야, 어디 보자. 하기는 주워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어디야. 금수장이니까 했지. 안 그러나 이씨? 카센터 황씨 말대로 아무나 준다. 잘 주웠지 뭐. 이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친구 덕에 나도 재미 좀 보자고. 소녀는 그들의 웃음을 뒤로하며 동태찌개를 담아 2층으로 향했다. 204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소녀는 동태찌개 그릇을 위태롭게 들고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여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기척이 없었다. 잠깐 문에 귀를 대고 안을 살피던 소녀는 냄비에 든 동태찌개를 들고 아래층으로 향했다. 내 이름은 황은경이야. 저기 바다 건너 섬에 부모가 살고 있어. 날이 흐려서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에 섬이 있어.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자는 소녀에게 비틀즈 이야기를 해주었다. 비틀즈는 원래 멤버가 5명이었어. 비틀즈? 비틀즈가 누구냐고? 영국의 유명한 그룹이야. 영국의 그룹? 정말 모르니?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그 5번째 멤버는 비틀즈가 유명해지기 바로 전에 죽었어. 사랑 때문에 죽었단 말도 있지만 확실히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지. 여하간 중요한 건 그가 무명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바닷가 도시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야. 방으로 돌아온 소녀는 밥과 동태찌개를 먹으며 TV를 보았다. 화면 속의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와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포개지고 있었다. 천천히 집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진지하게 그들은 입을 맞추고 있다. 무릎 위에 놓인 여자의 손이 가만히 움직였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하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언젠가 그 사실을 눈치채면 여자는 어떻게 할까? 남자의 뺨을 때릴까? 아니야, 치밀하게 계획을 짜 남자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선배 작가들의 소설을 많이 읽었나요? 예, 많이. 예, 그 어떻게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다들 색깔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어떻게 뭐 비판을 하거나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되게 다채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예전의 소설과는 달리 굉장히 다채롭고
그 색깔이 각각 다르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성을 갖고 있다. 뭐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선배 작가들이나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배수아 씨 소설하고 그다음에 백민석 씨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대단히 대조적인데요. 백민석 씨는 대리얼리즘적인 소설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배수아 씨는 대단히 심리적이고 또 혹은 그 일종의 관능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쓰고 있는데 대단히 그 양극단을 좋아하시는 것 같군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뭐 포부나 소망 같은 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열심히 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한 2달은 굉장히 당선되고 기쁘다고 그랬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더러 굉장히 겁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글을 쓸까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답은 글을 쓰면서 찾아갈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작품 비틀즈의 5번째 멤버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 애청자들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주제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읽고 나서 어떤 주류에서 5발자국 정도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소외받은 사람들, 또 소외당한 사람들,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앞으로 우리 좋은 작품, 그리고 훌륭한 작품, 우리나라가 깜짝 놀랄 그런 작품을 김나정 씨에게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럼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는 중국에서 오는 보따리상을 만나러 여객 터미널로 갔다. 보따리상에게 뭔가 받기로 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약속 시간에서 2시간이 넘도록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스포츠 신문에 낱말풀이까지 다 채워놓고 사내는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얼굴이 검고 비쩍 마른 여자아이가 사내 쪽으로 다가와 발을 치우라는 몸짓을 했다. 맨날에 거짓말을 했군. 뭐야? 나보고 비키라는 건 뭐야? 쭈삣거리던 사내는 엉거주춤 2 다리를 옆으로 거둔다. 여자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사내가 앉은 의자 밑에 손을 넣고 더듬거렸다. 몸을 일으킨 여자아이의 손에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사탕이 들려 있었다. 안 돼! 사내는 여자아이가 그 사탕을 막 입에 넣으려는 순간 무심코 여자아이의 손을 쳐 사탕을 떨어뜨렸다. 여자아이는 먹이를 채인 동물처럼 사내에게 돌진했다. 여자아이와의 몸싸움에 사내가 걸치고 있던 난방에서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 왜 이래? 거지 아이를 때렸나봐. 동냥은 못할 바에 쪽박이나 깨지 말아야지. 그러게. 대합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자아이와 사내에게 꽂혔다. 당황한 사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인숙으로 끌고 갔다. 나와라. 속 끓이지 말고. 아이고 쥐들 뭐야? 뭐야? 살껍데기 다 벗겨질 뻔했잖아. 야! 야 뭐야? 빨리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당장 가져와. 이놈의 자식이 단체로 털을 홀랑 벗겨버릴 테니까 빨리! 예! 신사적으로 할 때 나올 것이지. 늙어서 이빨도 부실한 주제에 이빨을 세워? 뜨거운 물 뒤집어 쓰고 나올 걸 용쓰기는. 부글부글했던 털이 달라붙으니
형편없이 작네. 사내는 고통스러워 계집 앞을 빙빙 돌고 있는 개를 잡아 자루 안에 쑤셔 넣었다. 자루 밖으로 온몸을 뒤틀어대는 개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텅 빈 개집 안에는 개털이 군데군데 묻은 담요와 찌그러진 알루미늄 밥그릇만 남았다. 소녀는 개집 앞에 주저앉았다. 금수장 덕분에 보신하게 됐어? 산책을 나온 부모들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니까. 얘들아, 개천가로 가지 마라. 아저씨들 곁으로 가지 마.